지금 카자흐스탄 최고 명문대가 난립니다. 중앙아시아 대초원 한가운데 또 하나의 한국이 자리 잡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도시는 한국 땅이 아닌데도 공기마저 한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글 간판이 서울보다 빼곡하고 K-팝과 한국 드라마가 거리 전체를 휩쓸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초원 위에 한국을 세운 이유,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이술루 김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차로 3시간은 더 달려야 나오는 바스토베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은 조금 기묘한 곳입니다. 카자흐스탄의 끝없는 초원 한가운데에 있는데 건물마다 키릴 문자보다 한국어 간판이 더 화려하게 반짝이거든요. 서울 마트, 부산 미용실, 심지어는 강남 학원이라는 간판까지 있습니다. 정작 그 간판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말이죠. 우리 마을 청년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자 신화 속의 엘도라도 같은 곳입니다. 마을 사람 10명 중 9명은 한국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니까요. 아침마다 마을 광장에는 최신 K-팝이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떡볶이를 간식으로 먹으며 한국어 단어를 외웁니다. 제 어머니인 조야 김 역시 우리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어 통역사입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술루, 한국어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야. 이건 네가 이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황금 열쇠란다. 그러니 수학책 따위는 던져버리고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통역사로 일하며 한국인들의 성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어머니에게 한국어는 곧 권력이자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게 한국어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약속들의 집합체일 뿐이었지만 수학 수식은 우주의 진리를 담은 완벽한 언어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국어 학원에 간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발길이 닿는 곳은 정반대 방향인 마을 외곽의 낡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지어져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은 곰팡이 냄새와 먼지, 쌓인 책들로 가득한 저만의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스탈린 시대에 지어진 그 육중한 돌 건물 안에서 저는 리만 가설과 페르마의 정리를 친구 삼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수학적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하는 연습을 독학으로 익혀갔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에 앉아 몽당 연필로 누런 종이 위에 수식을 채워 나갈 때면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수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 언어의 장벽과 상관없이 1 더하기 1은 항상 2가 되고 논리의 사슬은 결코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도서관 사서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늘 껄껄 웃으셨습니다. 아이술루, 너는 고려인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정신은 저 우주 너머에 있구나. 하지만 조심해라. 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날에는 바스톱의 초원이 통째로 뒤집어질 테니까. 할아버지의 농담 섞인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서관의 무거운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한국어 교재가 아니라 구소련 시절의 낡은 고등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고 도서관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이런 쓸모없는 낙서나 하고 있었다니. 아이술루,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내 사촌들은 이미 서울에서 돈을 벌어 부모님께 집을 사들이고 있어. 어머니는 제가 아끼던 수학 노트를 빼앗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흩날리는 종이들 위로 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엄마, 이건 낙서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언어예요. 한국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논리의 세계를 엄마는 왜 봐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제 손목을 부러뜨릴 듯 꽉 쥐고 걸었습니다. 마을 광장의 화려한 한국어 전광판들은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숨어서 공부했던 그 수학 수식들이 훗날 한국의 심장을 뒤흔들고 9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자부심을 되찾아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어머니는 저를 방에 가두고
내일 당장 있을 한국어 집중 캠프에 등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울다 지쳐 잠든 그날 밤, 제 방 창문을 두드리는 조심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타스킨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제게 낡고 빛바랜 일기장 한 권을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술로 이 일기장을 읽어보렴. 네가 왜 그토록 수식에 집착하는지, 내 안에 흐르는 그 뜨거운 피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될 게다. 러시아어와 한글이 뒤섞여 있지만 내가 옆에서 해석해 줄 테니 걱정 말거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1937년 연해주에서 쫓겨나던 그 공포의 날들이 서툰 필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 첫 장에서 저는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충격적인 문장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나의 후손 중 누군가는 우리가 떠나온 그 찬란한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너는 단순히 핏줄을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지식의 힘을 들고 당당하게 돌아가거라. 그 문장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손바닥에 닿은 낡은 일기장의 감촉은 기이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타스킨 할아버지가 건네주신 그 뭉툭한 종이 뭉치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느라 모서리가 다 헤어져 있었고 표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복도 너머로 사라진 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금지된 유산의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증조 할아버지 김경천이라는 이름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37년 가을 연해주. 그 이름 옆에 적힌 지명과 날짜를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고향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화물열차에 태워졌던 우리 민족의 비명이 서툰 러시아어와 한글이 뒤섞인 글씨 그리고 수식으로 뒤엉킨 거대한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타스킨 할아버지는 옆에 앉아 러시아어 부분을 천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일기장 속의 증조 할아버지는 당시 연해주에서 작은 회계사무소의 조수로 일하던 수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탈린의 명령 한마디에 그는 가족들과 함께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공포의 열차에 던져졌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달리는 열차 안에서 사람들은 굶주림과 추위로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증조 할아버지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일기장 곳곳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열차는 서쪽으로 달린다. 바퀴가 선로를 치는 간격을 계산해보니 우리 속도는 시속 30km 남짓이다. 오늘 아침 내 옆에 앉아있던 어린아이가 숨을 거뒀다. 아이의 어머니는 울지도 못하고 굳어버렸다. 나는 그 슬픔을 잊기 위해 오늘 우리가 배급받은 빵의 양과 남은 인원수를 계산했다. 숫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숫자는 이 비극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실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왜 제가 그토록 수학에 집착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90여 년 전, 그 차가운 열차 안에서 생존을 위해 수식에 매달렸던 한 남자의 유전자가 제 몸속에 그대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총칼을 든 군인들이 자신들의 땅과 집, 심지어는 이름까지 뺏어갈 수 있어도 머릿속에 든 논리와 지식만큼은 결코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일기장 중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황량한 벌판에 버려졌을 때 우리 고려인들은 맨손으로 땅굴을 파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증조 할아버지는 물기를 내고 수로를 설계하는데 수학적인 계산을 적용했습니다. 땅은 정직하다. 우리가 설계한 수치만큼 물을 내어주고 우리가 계산한 만큼 곡식을 돌려준다. 우리는 쫓겨났지만 패배하지 않았다. 지식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다. 그 글귀를 손가락으로 후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툭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어가 성공의 열쇠라고 하셨지만 증조 할아버지에게는 수학이 생존의 열쇠이자 존엄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분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미래의 후손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글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뺏겼던 자부심을 되찾아주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든 차가운 이성일 테니까. 저는 그날 밤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안의 수학적 재능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90여 년의 세월을 건너온 복수이자 귀환의 선언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서관에 숨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진정한 사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제 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알마티 시내에서 열리는 거대한 행사 포스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삼성에서 채용 설명회를 하러 온단다. 너도 거기 가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똑똑히 보고 오렴.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수학이 그곳에서 한마디의 한국어보다 얼마나 쓸모없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 어머니는 비웃는 듯한 말투였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어머니가 넣어준 한국어 교재 대신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제가 밤새 정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수식들이 담긴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을 지나 알마티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며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바스토베의 초원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한국어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강력한 언어인 숫자로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알마티의 화려한 설명회장에 도착했을 때 제 앞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가 쏟아내는 유창한 한국어의 파도 속에서 입을 굳게 다문 22살. 청년의 도전은 시작부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알마티 시내의 로열 튤립 호텔 그랜드 볼룸은 거대한 용광로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카자흐스탄 청년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이미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한국어 자기소개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웅웅거리는 벌떼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열정을 가진 인재입니다. 저의 장점은 성실함과 끈기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표정, 똑같은 억양, 심지어는 똑같은 내용의 자기소개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는 철저히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남들은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한국어 면접 예상 질문지를 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제 손에는 낡아빠진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수학 노트뿐이었으니까요. 제 옷차림은 시장에서 산 저렴한 블라우스와 무릎 나온 검은 바지가 전부였습니다. 면접장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울면서 나오는 사람, 주먹을 불끈 쥐며 나오는 사람. 그 거대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 저는 멀미가 날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라면 저는 이곳에 올 자격조차 없는 낙오자였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앉아있는 단상 위로 올라갔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중앙에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한국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패에는 삼성전자 글로벌 채용팀장 강현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백 명의 지원자를 보느라 지칠 대로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통역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험번호 4032번, 자기소개 시작하세요. 마이크 앞에 섰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한국어 인사가 있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객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쟤 뭐야? 한국말 못하나 봐. 바스톱의 출신이라며? 기본도 안 되어 있네. 강 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국어 못합니까? 다음 분 들어오세요.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대로 내려가면 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실망한 얼굴,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그리고 무엇보다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그 절절한 유언을 지키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안 돼.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저는 마이크를 잡는 대신 무대 한쪽에 놓인 이동식 화이트보드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진행 요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보드마카를 집어들었습니다. 강 팀장이 의아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얀 보드 위로 제 머릿속에 있던 우주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3년 동안 도서관에서 씨름하며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비정형 데이터 처리 최적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마카펜이 보드 위를 달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열처럼 보였던 숫자들은 곧 복잡한 행렬로 그리고 미분 방정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의 장벽에 막혀있던 제 입과 달리 제 손끝에서 나오는 수학적 언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객석의 수군거림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압도적인 속도와 집중력에 기가 질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강현우 팀장의 표정만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루해하던 그의 눈동자가 커지더니 이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제가 쓰는 수식 하나하나를 눈으로 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시베리아 열차 바닥에 쓰셨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21세기의 난제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도출을 위한 최종 함수를 적어 내려가고 마침표를 찍었을 때 제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뒤를 돌았습니다. 볼륨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강 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통역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거, 당신이 직접 생각한 겁니까? 저는 러시아어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학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통역사가 당황하며 말을 옮겼습니다. 강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이트보드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 연구개발센터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데이터 병목 현상의 해법이 여기 있군. 아니, 이건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은 새로운 논리야.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객석에 있던 다른 면접관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잘하는 직원을 뽑으러 왔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괴물을 발견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아이술루 김입니다. 강 팀장이 저벅저벅 단상 아래로 내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제 낡은 옷차림이나 서툰 한국어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아이술루 씨,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빵점입니다. 우리 회사 기준으로는 서류 심사조차 통과할 수 없죠. 객석에서 안도의 한숨과 비웃음이 터져나오려던 찰나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수학적 언어는 제가 본 그 어떤 지원자보다, 아니, 우리 회사의 그 어떤 엔지니어보다 유창하고 완벽합니다. 언어는 우리가 가르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천재적인 직관은 가르칠 수 없죠. 일단 본사 면접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갑시다. 그 순간 멍해졌던 제 귓가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박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속에 품고 있던 일기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할아버지 들리세요? 당신의 증명은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은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환희의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강 팀장이 건넨 본사 면접 초청장을 받아든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승리가 한국에서의 진짜 시련에 비하면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이트보드 위의 수식은 완벽했지만 제가 마주할 현실은 수많은 변수와 오류로 가득 찬 풀기 힘든 난제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바퀴를 내리는 순간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제 심장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살던 바스토베와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메워 만든 거대한 땅, 그 위에 촘촘히 박힌 유도등의 불빛들은 마치 지상에 내려앉은 은하수처럼 보였습니다.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투명한 유리, 천장,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련된 향기, 바닥을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안내 로봇들. 모든 것이 반짝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알마티 공항이 시골 기차역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이술루 씨, 여기입니다. 저를 마중 나온 인사팀 직원이 팻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챙겨주신 낡은 트렁크를 끌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트렁크 바퀴가 대리석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세련된 옷차림과 빠른 발걸음은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1분 1초를 다투는 시계 속 부품들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마련해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차창에 이마를 대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마천루들,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수만 대의 자동차 불빛. 어머니가 그토록 찬양하던 조국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 거대한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갈 틈이 있을까? 나는 그저 사막에서 운 좋게 발견된 작은 돌멩이가 아닐까? 버스 안에 다른 신입사원들은 벌써 3355 모여 한국어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대학에서 유학했거나 한국어에 능통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야, 강남역 맛집 어디가 좋아? 이번 주말에 홍대 갈래? 그들의 대화는 저에게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억지로 수학 팟캐스트를 틀었습니다. 익숙한 숫자의 흐름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숙소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최신식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현관문조차 열쇠가 아니라 디지털 도어록이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하얀색 톤으로 꾸며진 깨끗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실 소파에는 이미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에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전공 서적과 노트북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제 룸메이트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 왔어요?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술루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구겨졌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대꾸했습니다. 한국어 못해요? 여기 한국 기업인데. 죄송합니다.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아, 피곤하게 됐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 이름은 윤주예요. 카이스트 나왔고 입사 2년 차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난 당신 같은 특채 케이스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죽어라 공부해서 입사했는데 누구는 운 좋게 팀장 눈에 들어서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니까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지냅시다. 윤주 씨의 영어는 완벽했고 그 내용 또한 완벽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쾅 소리가 나게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경이로움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뼛속까지 시린 한기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수학 천재, 사막의 보석이라는 수식어는 이곳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실력만큼이나 배경과 언어, 그리고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정글이었습니다. 짐을 풀기 위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을 보니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저 거리 어디에도 제 마음을 둘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탔던 시베리아 열차보다 이 화려한 서울의 방이 더 춥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저는 불을 끄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룸메이트의 차가운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면 얼마나 더 큰 무시와 차별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를 향한 윤주 씨의 그 차가운 시선이, 그리고 이 도시의 냉혹함이 오히려 저를 더 뜨겁게 타오르게 만들 기폭제가 될 줄은 말입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지독한 외로움과 함께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겨울바람은 카자흐스탄의 눈보라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바스토베의 바람이 살을 내는 칼날 같다면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바늘 같았습니다. 출근 첫날, 알람 소리에 눈을 뜨기도 전에 현관문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룸메이트 윤주 씨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마시다 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마치 그녀가 제게 남긴 차가운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가장 좋은 정장이었지만 강남대로를 활보하는 세련된 직장인들 사이에서 제 옷차림은 촌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지옥철이라는 별명답게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 섬유, 유연제 냄새, 그리고 피로에 절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침묵의 행렬 속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연구개발센터의 로비는 마치 미래 우주 정거장 같았습니다. 사원증을 게이트에 태그하자 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전쟁터로 들어간다는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곳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3팀이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국내 명문대 출신이거나 해외 유학파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강현우 팀장님이 저를 데리고 사무실 중앙으로 갔습니다. 자, 주목.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된 아이슬로 씨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특별 채용으로 들어왔으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팀장님의 소개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듬성듬성했고 시선들은 호기심보다는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밤새 연습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한국어 저게 다야? 팀장님도 참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인데 말도 안 통하는 신입을.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자리는 윤주 씨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에게 다가오지 마, 말 걸지 마라고 쏘아붙이는 기관총 소리 같았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은 그야말로 고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복잡한 회로도와 코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오가는 대화는 제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였습니다. 이번 로직 게이트에서 병목이 발생하는데 이거 패치 어떻게 할 거야? 윤주 씨, 어제 커밋한 코드에서 버그 리포트 올라왔어. 디버깅 안 했어? 전문 용어와 한국어가 섞인 빠른 대화 속에서 저는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지만 그럴수록 머릿속은 더욱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무언가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타이밍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입을 떼려는 순간 이미 대화 주제는 다음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아이슬루 씨? 갑자기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논의 중인 메모리 누수 문제, 아이슬루 씨라면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가능합니까?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메모리 누수. 수학적 모델링. 단어의 뜻은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묻는 건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며 러시아어로 웅얼거리자 팀장님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 통역 앱 켜야 하나.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냥 윤주 씨가 정리해서 나중에 설명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윤주 씨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봐,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일어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지만 메뉴판의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충 사람들이 많이 줄 선 곳에 섰습니다. 받아든 음식은 순대국밥이었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회색빛 국물이 펄펄 끓고 있었고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덩어리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푹 끼쳐오는 낯선 냄새. 돼지 부속물 특유의 비릿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바스토베에서 양고기와 빵만 먹고 자란 제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역한 냄새였습니다. 입에 넣지도 못하고 숟가락을 들고만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쟤 봐. 순대국 못 먹나 봐.
그러게 왜 한국 기업에 와서 저 고생이래? 그냥 자기네 나라에 있지. 팀장님이 특별히 꽂아줬다는데 실력은 쥐뿔도 없고 얼굴 마담 아니야? 윤주 씨와 다른 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판을 든 채 일어섰습니다. 국물도 떠먹지 못한 밥을 잔반통에 쏟아버리고 식당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수학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 귀 못 알아듣는 답답한 외국인, 팀의 짐덩어리, 낙하산 인사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일은 코딩이 아니라 단순한 엑셀 데이터 정리였습니다. 아이슬루 씨는 아직 업무 파악 안 됐으니까 지난달 로그 파일 정리나 좀 해줘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구석에 띄워진 팀원들의 메신저, 대화창을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치열하게 코드를 짜고 버그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는데, 저 오류는 저렇게 고치면 되는데, 마음속으로 수백 번 외쳤지만 제 손가락은 엑셀 칸을 채우는 단순 노동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윤주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윤주 씨, 저기 한국어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윤주 씨가 타이핑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슬루 씨, 지금 장난해요? 네? 우리 팀 지금 프로젝트 엎어지기 직전이에요. 나 어제도 2시간 잤어요. 당신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 업무도 밀려있다고요. 한국어? 그거 배우러 여기 왔어요? 여긴 학원이 아니라 회사예요. 돈 받고 일하는 프로들의 세계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 같은 특채들 솔직히 역겨워요. 우리는 피 터지게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고작 면접 한 번 잘 봐서 들어와 놓고는 징징대기나 하고 실력이 있으면 증명해 보든가 아니면 조용히 짐 싸서 돌아가요. 윤주 씨가 자신의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서 더 아팠습니다. 역겹다.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제자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37년 차가운 시베리아 열차 바닥에서 할아버지가 썼던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춥다. 배가 고프다. 하지만 나는 쓴다. 쓰지 않으면 짐승이 되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얼어 죽으니까. 할아버지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존엄을 지키기 위해 수학 문제를 푸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작 말 몇 마디 못 알아듣는다고 밥 좀 못 먹는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돌아가고 싶어. 입 밖으로 나약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바스토베의 흙먼지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도서관 사서 할아버지의 낡은 스웨터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여기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너무 차갑고 너무 완벽했습니다. 짐을 쌀까? 지금이라도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 내일 아침에는 어머니를 볼 수 있을 텐데. 트렁크를 꺼내려던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회사 단체 대화방이었습니다. 긴급. 메인 서버 다운. 데이터베이스 충돌 발생. 전원 즉시 복귀 바람. 메시지를 보는 순간 윤주 씨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녀는 사색이 된 얼굴로 튀어나왔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하필 지금 터져? 그녀는 허둥지둥 외투를 챙겨 입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오지 마요. 어차피 와봤자 방해만 되니까. 그녀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텅 빈 기숙사에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방해만 되니까.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 방해물일까요? 아니요. 저는 방해물이 아닙니다. 저는 수학자입니다. 그리고 수학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치지 않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가방에 쑤셔넣고 겉옷을 걸쳤습니다. 윤주 씨의 말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저는 영원히 바스토베의 겁쟁이로 남을 테니까요.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회사로 향하는 길,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말라붙은 뺨 위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누군지, 내 핏줄에 뭐가 흐르는지 보여줄 테니까. 새벽 1시, 불 꺼진 사무실에는 서버실에서 새어나오는 붉은 경고등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빛 속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20분. 택시에서 내린 저는 삼성전자 연구개발센터의 거대한 유리벽 앞에 섰습니다. 평소라면 꺼져 있어야 할 사무실 불빛들이 마치 성난 짐승의 눈처럼 층마다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14층 시스템 설계팀.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훅 끼쳐오는 열기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차가운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대의 서버가 윙윙거리는 팬 소음을 내뱉고 있었고 그 소음 위로 팀원들의 다급한 고함이 오갔습니다. 야, 로그 분석 끝났어? 어디서 터진 거야? 모르겠습니다. 메모리 덤프만 계속 뜨고 코어단에서 접근이 안 됩니다. 윤주 씨, 백업 데이터라도 살려봐. 내일 아침에 임원 보고라고. 강현우 팀장님은 넥타이를 풀어 해친 채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고 윤주 씨는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배달 음식 용기와 찌그러진 캔 커피들이 굴러다녔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자 윤주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저를 보는 시선에는 짜증을 넘어선 허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가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팀원이니까. 도와요? 지금 서울대 카이스트 박사들도 못 잡아서 이 난리인데 한국어도 못하는 당신이 뭘 돕는다는 거예요? 제발 그냥 저기 구석에 박혀 있어요. 눈에 띄지 말고. 팀장님도 저를 힐끔 보더니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사무실 구석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절망을 관객처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자 고함은 잦아들고 대신 깊은 한숨과 신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안 돼. 이거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칩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해. 수석 연구원 한 분이 머리를 감싸주며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그 말을 신호탄으로 하나둘 의자에 축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공간에는 패배감만이 짙게 깔렸습니다. 윤주 씨도 더 이상 키보드를 두드리지 못하고 모니터 앞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윙윙거리는 서버의 팬 소리만이 거친 숨소리처럼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들 지쳐 잠들거나 옥상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메인 서버가 연결된 중앙 콘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 창과 함께 수천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치명적 오류 데이터 병목 현상 감지. 프로세스 중단. 화면을 가득 채운 영문과 숫자의 나열. 한국어는 저에게 소외의 언어였지만 이 화면 속의 언어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C 언어도 파이썬도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거대한 수식의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언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구조라고 부릅니다. 데이터가 강물처럼 흘러야 할 길이 어딘가에서 막혀 썩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팀원들은 막힌 곳을 뚫으려고 억지로 펌프질을 해대고 있었지만 문제는 펌프가 아니라 수로의 설계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코딩 문제가 아니야. 위상 기약 문제야.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복잡하게 꼬인 코드의 실타래 속에서 익숙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스토베의 낡은 도서관에서 3년 동안 씨름했던 리만 다양체의 공면 흐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 속 구절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물길이 막혔을 때 둑을 높이는 건 하수다. 물이 스스로 길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고 수의 이치다. 그 순간 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윤주 씨의 자리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키를 눌렀습니다. 정적을 깨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누군가 깰까봐 겁이 났지만 제 머릿속의 수식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존의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수천 줄에 달하는 복잡한 명령어들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제가 고안한 간결한 수식을 코드로 변환해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조건문이 너무 많아. 이러면 데이터가 길을 잃어. 다 없애. 그냥 흐르게 둬. 제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클라이맥스를 연주하듯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빛이 제 안경 아래 빠르게 반사되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저와 모니터, 그리고 숫자들만이 존재하는 무아지경의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저는 한국말을 못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디지털 세계의 조물주였고 무질서한 데이터에 질서를 부여하는 지휘자였습니다. 땀방울이 콧날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손가락을 통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90여 년 전 시베리아 열차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수식을 적어 내려갔던 증조 할아버지의 한이었고 한국어 학원 대신 도서관으로 도망쳤던 어린 소녀의 열망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상에서 돌아온 강 팀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술루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손 떼. 팀장님이 다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주 씨도 부스스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차 놀라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지금 그게 얼마짜리 코드인데. 그들이 저를 말리려고 팔을 뻗는 순간 저는 마지막 엔터 키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제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의 스크롤이 멈추고 컴파일 진행바가 나타났습니다. 0%, 15%.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모니터로 쏠렸습니다. 팀장님은 제 어깨를 잡으려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윤주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30%에서 붉은색 오류를 뿜으며 멈췄어야 할 진행바가 거침없이 오른쪽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50%, 80%. 서버실의 팬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과부하로 비명을 지르던 기계들이 안정을 찾으며 부드러운 구동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친 폭포가 잔잔한 호수로 변하는 듯한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99%. 그리고 마침내 컴파일 완료. 오류 없음. 시스템 정상 가동 중. 녹색 문구가 화면 중앙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녹색빛이 어두운 사무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정적.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패배감의 침묵이 아닌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의 경악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 팀장님이 천천히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제가 작성한 코드를 가리켰습니다. 윤주야, 이거 보여? 기존 커널을 다 드러내고 이걸 단 300줄로 압축했어. 그런데 연산 속도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윤주 씨가 홀린 듯 제자리로 다가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여기 리소스 점유율 좀 보세요. 90%에서 5%로 떨어졌어요. 이건 최적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엔진을 달아버린 거라고요. 그들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투명 인간 취급을 하던 그 눈빛들이 이제는 마치 외계 생명체를 보는 듯한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것은 마치 긴 겨울밤이 끝나고 사막의 소녀에게 찾아온 첫 번째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 작은 기적은 곧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윤주 씨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나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밀도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절망의 무게가 아닌 충격과 경외감의 무게였습니다. 팀장님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윤주야, 지금 이 벤치마크 결과가 실화냐? 윤주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세 번째 돌리고 있는데 똑같아요, 팀장님. 기존 대비 처리 속도가 2240% 빨라요. 20배가 넘는다고요. 게다가 전력 소모량은 5분의 1로 줄었어요. 20배. 팀장님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새 1%라도 속도를 올려보려고 팀 전체가 매달렸는데 단 몇 시간 만에 그것도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신입사원이 20배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무실 구석구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가능해? 우리가 6개월 동안 짠 코드를 다 지우고 새로 짰는데 더 빠르다고? 아까 봤어? 키보드 치는데 손이 안 보이더라니까. 저는 여전히 윤주 씨 자리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려왔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눌러왔던 무능한 이방인이라는 딱지를 떼어버린 해방감이었습니다. 팀장님이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일말의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솔루 씨. 그가 낮게 저를 불렀습니다. 네. 제가 짧게 대답하자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윤주 씨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통역 앱 좀 켜봐. 윤주 씨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통역 앱을 실행했습니다. 물어봐줘. 도대체 어떤 원리로 짠 거냐고. 이건 우리가 알던 알고리즘 체계가 아니야.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아. 윤주 씨가 제게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러시아어로 통역된 질문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러시아어로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를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코드는 물기를 억지로 꺾고 막아서 흐름을 제어하려고 했죠. 그러면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저 물이 가장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중력과 같은 최소한의 규칙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리만 기하학에서 공면을 따라 흐르는 최단 경로, 측지선의 원리를 적용했거든요. 통역 앱에서 제 대답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흘러나오자 팀장님은 이마를 탁 쳤습니다. 미치겠네. 이걸 수학적으로 접근했다고? 우리는 공학적으로만 풀려고 했는데. 와, 진짜 천재네. 천재라뇨. 그냥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제가 덧붙인 말에 팀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분이 누구신데? 야, 혹시 소련 시절 전설적인 수학자 아니야? 그때 저만치 떨어져 있던 수석 연구원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게 시작된 박수 소리는 곧 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아이술로 씨 미안해요. 우리가 몰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차가운 눈빛들이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따뜻한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 장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것은 바로 압도적인 실력이었습니다. 윤주 씨는 여전히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질투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괴감 때문일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진짜 이번 프로젝트 엎어지면 사표 쓰려고 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아이솔루 씨. 그녀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제 마음속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대했던 건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압박감과 책임감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윤주 씨. 저도 팀원이니까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더듬더듬 말하자 윤주 씨가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아침 삼성전자 연구개발센터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시스템 설계 3팀에 러시아에서 온 수학 괴물이 있다더라. 새벽에 혼자서 20배 빠른 알고리즘을 짰다더라. 저는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으로 가는 길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술루 씨,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오늘 메뉴 불고기인데 괜찮아요? 아니면 파스타 먹으러 갈까요? 팀원들이 앞다투어 제 팔짱을 꼈습니다. 어제 혼자 순대 국밥을 남기고 도망쳤던 그 식당에서 저는 이제 팀원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솔로 씨 그 알고리즘 말이에요. 146번째 줄에 있는 그 함수 저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야, 줄 서. 나부터 배울 거야. 식사 시간 내내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냅킨에 볼펜으로 수식을 적어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숫자와 기호만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 팀장님은 제 코드를 그대로 발표 자료에 넣었습니다. 이번 성과의 핵심은 기존의 관념을 깬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바로 우리 팀의 신입사원 아이솔루 김입니다. 임원진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상무님이 저를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그 바스토베에서 왔다는 친구구만. 거참. 보물을 주워왔어. 회의실을 나오며 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비로소 소속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팀의 아니, 이 거대한 기업의 당당한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주 씨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퇴근하고 기숙사에서 잠깐 얘기 좀 해요. 꼭.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까 고맙다고 했던 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이라서 척했던 걸까요? 다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퇴근 후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윤주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왔어요? 네. 제가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하자 그녀가 불쑥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생용 한글쓰기 공책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윤주 씨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수학 가르쳐줘요. 대신 나는 한국어 가르쳐줄게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수줍지만 단호한, 진정한 동료로서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기숙사는 작은 학교로 변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윤주 씨의 노트북과 제 한글 공책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자, 따라해봐요. 기억, 니은, 디귿. 윤주 씨는 생각보다 엄격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르 발음을 제대로 못할 때마다 입 모양을 고쳐주며 몇 번이고 다시 시켰습니다. 아니, 혀를 천장에 붙였다가 떼면서 르. 다시. 너무 어려워요. 제가 울상을 짓자 윤주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수학 천재가 고작 이걸 못해서 쩔쩔매요. 자, 이번엔 수학 시간.
아까 그 위상 수학 개념 다시 설명해봐요.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이 될 차례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3차원 그래프를 그리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데이터는 점이 아니라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미분하면 순간적인 변화율을 알 수 있고, 윤주 씨는 제가 러시아어로 설명하고 번역기 앱이 통역해주는 내용을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우리는 코드를 짤 때 논리 구조만 생각하는데 아이슬로 씨는 공간을 생각하는구나. 완전 다른 차원이네. 우리는 밤이 깊도록 서로의 언어를 교환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의 문화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밥 먹을 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해. 그리고 존댓말은 끝에 요나스미다를 붙이는 거야. 그럼 팀장님한테는 밥 먹었어? 라고 하면 안 돼요? 미쳤어요? 그럼 바로 심할서예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해야지.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기숙사를 채우자 그동안 쌓여있던 어색함과 오해의 벽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윤주 씨는 더 이상 까칠한 룸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만난 저의 첫 번째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밤 공부를 하다가 윤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이슬로 씨는 왜 그렇게 수학을 잘하게 된 거예요? 바스토베에는 학원도 없다면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에서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낡고 해진 공책을 보여주며 1937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베리아 열차 안에서 얼어가는 손으로 수식을 적었던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그 피를 물려받은 저의 이야기를요. 윤주 씨는 일기장을 한참 동안 어루만지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랬구나. 그냥 천재가 아니었네. 이건 한이 서린 재능이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난 그것도 모르고 낙하산이라고 무시하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윤주 씨 덕분에 저도 더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한걸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주 씨는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누가 제 발음을 가지고 놀리면 그녀가 나서서 따졌고, 제가 회의 내용을 못 알아들으면 옆에서 몰래 요약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한국어 실력은 일취월장했습니다. 이제는 팀원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 회의 시간에도 당당하게 의견을 낼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은 알고리즘 최적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맡아도 될까요? 어느 날 회의 시간, 제가 유창한 한국어로 발언하자 팀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아이슬로.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는데? 윤주 씨가 스파르타로 가르쳤다더니 효과가 있네. 팀장님이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아이슬로 씨가 리드해봐. 윤주 씨가 서브로 붙고. 네, 알겠습니다. 저와 윤주 씨는 동시에 대답하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우리는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제가 수학적 모델을 설계하면 윤주 씨가 그것을 완벽한 코드로 구현해냈습니다. 우리의 협업으로 탄생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는 회사 내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급기야 해외 기술 콘퍼런스에까지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수백 명의 외국인 엔지니어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어도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한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시스템 설계팀의 아이슬로 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술은 90여 년 전 시베리아 열차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증조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 사진과 최첨단 반도체 회로도가 오버랩되어 나타났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 수학과 공학, 그리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을 때 저는 관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윤주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엄지를 치켜세우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팀장님과 팀원들이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오자마자 윤주 씨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진짜 최고였어. 발음도 완벽했고 내용도 감동적이었어. 다 윤주 선생님 덕분이죠.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의 고생을 씻어내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바스토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아이술루?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엄마. 나 이제 한국어 잘해. 그리고 엄마가 맞았어. 한국어는 정말 황금 열쇠였어. 하지만 그 열쇠를 돌리는 힘은 내 수학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하다 내 딸. 정말 장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저를 응원해주는 별빛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성공은 바스토베,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 청년들에게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제2, 제3의 아이술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알마티의 바람을 타고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스토베의 작은 기적, 삼성의 신데렐라라는 타이틀로 현지 뉴스에 대서특필되었고 제 소셜미디어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언니, 저도 수학을 좋아해요. 하지만 부모님은 농사나 지으라고 하세요. 형님,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고려인 5세입니다. 한국 기업에 가고 싶지만 한국어를 못해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형님 영상을 보고 다시 책을 폈습니다. 그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와 똑같은 고민, 똑같은 아픔을 가진 수많은 아이술루들이 중앙아시아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능이 있지만 기회가 없었고 열정은 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성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이 좁은 문을 활짝 열어 그들을 초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강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술루. 무슨 일이야? 혹시 다른 데서 스카우트 제의라도 왔어? 팀장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회사에 제안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름은 프로젝트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 네. 중앙아시아에는 저처럼 한국어는 서툴지만 수학이나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고려인 청년들이 많아요. 그들을 발굴해서 교육하고 한국 기업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회사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고 사회 공헌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겠어. 한번 기획안 써봐. 내가 밀어줄게. 그날부터 저는 윤주 씨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지 학교와 연계한 인재 발굴 프로그램, 한국어 및 직무 교육 커리큘럼, 멘토링 시스템까지 꼼꼼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 임원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설명회는 제 고향 바스토베에서 열렸습니다. 1년 만에 찾은 고향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마을회관에는 자랑스러운 딸 아이술루 환영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어머니는 동네 방네 자랑하고 다니느라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아이술루, 내 새끼 정말 장하다.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그 거친 손의 감촉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설명회장에는 수백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어를 못해서 무시당했던 아이술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의 엔지니어입니다. 언어는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믿으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제가 그 길을 닦아놓겠습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누나, 저도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을까요? 언니, 한국 가면 떡볶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1년 전에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그 순수한 눈망울들. 프로젝트 실크로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일기 선발생 50명 중 40명이 한국 기업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반도체, 바이오,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알렉스는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들어갔고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마리아는 카카오의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제 몫을 해내며 고려인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누나, 저 이번에 엔진 설계팀으로 발령받았어요. 누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화면 속 알렉스는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유난히 밝게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단순한 취업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90여 년 전 강제로 끊어졌던 민족의 핏줄을 다시 잇는 거대한 역사적 과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흩어진 모래알이 아니라 단단한 바위처럼 뭉쳐 한국이라는 뿌리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입사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엿한 선임 연구원이 되어 있었고 윤주 씨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멘토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늘은 회사 창립 기념일이자 글로벌 인재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거대한 야외 무대에는 수천 명의 시민과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 윤주 씨가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술로 떨려? 조금요. 한국어 발음 안 틀리겠죠? 걱정 마. 넌 이미 완벽해. 그냥 내 이야기 진심을 담아서 하면 돼. 윤주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긴장을 녹여주었습니다. 자, 아이술로 김님 입장해주세요. 진행 요원의 신호에 맞춰 저는 무대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저를 비췄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관객석 맨 앞줄에는 강 팀장님과 팀원들 그리고 프로젝트 실크로드를 통해 한국에 온 후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흔드는 태극기와 카자흐스탄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 4세 아이술루 김입니다. 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90여 년 전 제 증조 할아버지는 차가운 시베리아 열차에 태워져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분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수학 문제를 풀며 존엄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런 말을 남기셨죠. 언젠가 내 후손이 실력으로 다시 고향 땅을 밟으리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어 대신 수학을 선택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차별의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핏줄 속에는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고려인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컥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기 앉아있는 수많은 고려인 청년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쫓겨난 이방인이 아닙니다. 실력으로 당당하게 돌아온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자 영원한 고향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마치 1937년 증조 할아버지가 열차 틈새로 바라보았던 시베리아의 별들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별들은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90여 년 만에 우리가 돌아왔어요. 초대받아서요.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흐르는 자동차 불빛들이 거대한 강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증조 할아버지가 남겨두신 빈 공간에 펜을 들고 꾹꾹 눌러 썼습니다. 서울에서 증조 할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기술로, 열정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당신의 증손녀 아이술로 올림.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자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텐산 산맥 너머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증조 할아버지의 눈빛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그리고 사랑해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저는 서울의 야경을 가슴 깊이 새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 더 높은 꿈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말입니다. 바스토베의 작은 소녀가 쏘아 올린 희망의 별, 그 빛은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1937년 시베리아 횡단 열차. 영하 40도의 화물칸에서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서 아이가 숨을 거두는 것을 보면서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바닥 위에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숫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비극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실이다. 90년 뒤 그의 증손녀가 삼성전자 면접장에 섰습니다.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22살 카자흐스탄 소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10분 뒤 면접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년간 못 푼 문제를. 사막에서 온 이 아이가 처리 속도 2240% 향상, 전력 소모량 5분의 1. 그녀가 적어내린 건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열차 바닥에서 할아버지가 지킨 존엄의 언어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귀한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90년 전 빼앗긴 이름표를 되찾은 민족에게 박수를 보내는 일입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핏줄도 마찬가지입니다.